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정직한 뉴스 코너입니다. 전 동아일보 기자죠. 김기만 바른언론 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김정아 기자가 들려준 간추린 뉴스에 대통령 관저를 찾는 과정에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교수 전 국회의원이죠. 이분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통령실에 의해서 고발됐다고 하는데 다음 순서는 우리 뉴스 공감인가요? 약간 두려운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이런 고발이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에 네.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죠. 사람으로는 뭐 5명 또는 더 탐사는 법인인 것 같고요. 말 이어지기를 한다면 네. 고발 남발, 고발 남발, 네, 운이 고발 맞습니다. 사태. 네. 뭐 이렇게 고발만 쌓아갈 겁니까? 정치해야죠. 네, 정치해야죠. 문희정 평론가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다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조건 글쎄요. 국민들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가끔씩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으로, 그러니까 함께 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건지 늘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고소남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국민이 고발 당할 때까지 하실 건지 궁금하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어디선가 봤거든요. 네네. 예, 그 말이 생각나네요. 네, 하여튼 뭐 저희도 두려움은 있지만 농담입니다. 뭐 정치해야죠. 네, 정치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대통령 관저와 관계된 겁니다. 저희가 고른 주제 돌고 돌아 영빈관인데요. 자, YTN 뉴스는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을 실질적으로 재활용한다. 숙박시설 신축도 검토한다. 이런 거고요. 미디어오늘은 미디어 비평지인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 용산 이전 명분 퇴색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사실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굳이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렇게 청와대 돌려주신다는 이유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없어졌어요. 일단 소통, 뭐 기자들과 늘 하던 도어 스태핑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기자실도 옮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외빈들이 왔을 때 사실은 박물관이라는 곳이 그런 만찬을 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올해 만찬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빈 방문을 이제 베트남 쪽에서 했는데 결국은 이 청와대 영빈관만한 곳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다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청와대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럴 걸 굳이 왜? 게다가 중간에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라면서 국민들 몰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가려다가 들켜가지고 그거 없던 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모든 일들을 이 정부는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추진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없애고, 이거 정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리고 과정이나 단계도 신중치 못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건지 조금 국민으로서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결국은 국민 세금이 그런 식으로 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국민 입장에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김기만 대표님, 그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이 청와대에서 열린 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 거죠, 지금. 네. 저는 뭐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숱하게 영빈관 행사를 치러봤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로 따지면 7개월, 네. 그리고 용산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던 그런 2월 3월로 따지면 한 10개월 만에 돌고 돌아 광화문 용산이 아니고 청와대로 왔어요. 영빈관으로.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미디어오늘에서 비판한 대로 용산 이전에 명분이 분명히 퇴색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광화문 가겠다, 그다음에는 용산 가겠다 약속해놓고
모든 행사를 다 그렇게 치르겠다 해서 신라 호텔에서 또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영빈관을 사용한다면 청와대에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청와대를 어떤 한 기능으로 나눠서 보는데 청와대에는 관저, 집무실, 그다음에 영빈관, 춘추관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춘추관은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 그다음에 또 위기관리실 이른바 벙커 네네. 이게 하나하나 중요한 기능을 갖는데 영빈관을 우선 쓰겠다고 하면 적어도 청와대 기능의 한 10분의 1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찍이 또 김건희 여사가 뭐 서울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영빈관 청와대 옮길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대로 실행을 했다가 다시 지금 원대복귀하는 건데 저는 일찍이 강조를 했습니다. 용산에서 광화문에서 결국은 안 된다. 청와대로 들어가시라.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영빈관에서 그런 국빈 만찬을 하기 오찬이든 네. 이런 행사를 하기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영빈관은 네. 무엇보다도 그 국빈 오찬을 할 수 있는 만찬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적어도 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300명이 테이블. 동시에 밥을 먹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예. 공간입니까? 그런 크네요. 충분한 네. 공간이고 영빈관에 부속된 여러 가지 그런 방들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올 때까지 예. 기다리는 방,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차 한 잔 네. 마실 수 있는 방 네네네. 이런 방들이요. 네, 요리사들이 전속으로 쓸 수 있는 방도 있고 그런데 네네. 그만한 시설이 호텔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국빈 행사를 호텔에서 한다는 건 국가의 망신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상업 되죠. 시설이니까요, 호텔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럽에 갔을 때 우리의 시설이 따로 없으니까 그 교민들을 맞는 것은 호텔에서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럴 수 그러나 있겠네요. 적어도 네. 서울에서 국빈을 맞을 때 영빈관 외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청와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그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말로 쪽팔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못 판단했다. 지금 이 용산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지금 쫓겨났죠. 한남동의 박진 장관은 외무부의 공관을 뺏겼죠. 이게 무슨 나라가 난립니까? 그냥 그대로 청와대에 들어가시면 영빈관만 쓸 게 아니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문희정 평론가는 네. 어떠세요? 그 예전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큰 리조트 가지고 있고 호텔 사업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실 대통령이 되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사익 부분은 다 접어놔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그걸 못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들 오실 때마다 본인의 호텔로 모신다거나 그 리조트로 모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예. 사실 백악관이 가지는 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국가마다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흔치가 않은 거고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국빈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그 안위 부분이 아니겠어요? 안전 부분. 네네. 사실 그게 가장 완벽하게 이미 갖춰진 곳들이 예. 있는데 왜 굳이 그곳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도 본인 소유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곳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안위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이 제기가 됐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영빈관을 쓰기 위해서 국빈 행사를 하니까 그 사흘 전부터 통제를 했어요. 보안관들이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국빈 행사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청와대 개방의 그런 의미가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영빈관은 어떤 건물인지 보고 싶었는데 못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시 원상 회복이 좋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영빈관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헬기장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청와대 헬기장은 완벽해요. 네. 그런 시설을 써야지 그 좁은 용산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의 전철역 이름이 뭐죠? 신용산역 삼각지역이죠. 삼각지역, 예, 예. 네,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네, 노래가 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썰렁한 얘기였습니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고요. 다음 주제 한번 가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관련 사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겨레 제1야당 정책 능력 못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100일, 서울신문 취임 100일 회견도 못한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조금 온도 차이가 나네요. 문희정 평론가님. 네. 저는 사실 살짝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100일이라고 여러분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항상 헤드라인에 공통적으로 뜨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라는 네네. 단어가 같이 떠요. 그러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0일간 당대표가 돼서도 소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냐. 그러면서 사실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처음부터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데 당대표가 돼서 결국은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마치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이냐 그런 식의 헤드라인들과 그런 류의 기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 자체가 네. 저는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게 혹시 오창희 그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혐의를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밝혀진 게? 뭐 지금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증언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예,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밝혀진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분이 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 정권의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문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달리 써야 된다. 그럼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써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근데 언론들이 왜 다 사법 리스크라고 쓰냐? 네, 저는 그것부터 일단 문제를 삼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100일 동안 왜 하는 일이 없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어떤 일들을 해도 보도가요. 이재명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증언, 지금 말씀하신 증언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엇을 해도 그것과 관련된 보도가 막 쏟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민주당이 지난 100일간 뭐 했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오죽하면 민주당이 저희가 민생과 민주 투트랙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카드 뉴스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도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언론이 부분.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런 건데 언론에서 그렇죠. 오랫동안 일하셨던 우리 김기만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100일이지만 거꾸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150일입니다. 200일이죠. 네, 이제 200일이 됐죠 지금은. 네네네. 예. 그러니까 100일, 150일 할 때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다뤘냐를 한번 보는데 아, 저는 제1야당의 100일 행적을 언론에서 한 번쯤 비판하는 것, 특히 한겨레처럼 이재명 대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비판은 능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따끔한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다만 지금 문 그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러면은 상대방 카운터파트로서의 국민의힘은 어떠했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라는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체포됐습니까? 기소됐습니까? 구속됐습니까? 아니 어떤 법률적인 조차 아무것도 기억위원회에서 기억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지금 입건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아니 입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입건되려면은 본인의 범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입건은 이를테면 고발을 당해도 입건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입건이라는 형사 절차의 시작이니까 입건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뭐 김어준 씨가 입건된 거예요. 이를테면.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이 벌써 취임 200일 될 이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야당의 대표는 물론 야당의 누구와도 만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선 그 캠페인 과정에서 했던 선거 유세 과정에서 했던 그 아주 굉장히 너무 잔인했던 말, 그 자기와 경쟁하는 상대를 향해서 가짜다, 중범죄자다, 확정된 중범죄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확정된 중범죄자도 아니고 가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모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그러한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면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
꼭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김대중 야당 후보에 대해서 너무 지긋지긋하게 생각해가지고 혹시 납치를 하지 않았나? 이건 거의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네네. 정치 보복 네네네. 있었죠. 보복이죠. 박정희 씨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와 경쟁했던 김대중이나 정주영 혹은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경쟁했던 이회창 혹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와 경쟁했던 또 이회창 그리고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경쟁했던 정동영 네, 그런 일 없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 경쟁했던 문재인 대부분 그 그다음에 어느 야당 경우도 대표를 합니다. 우리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께서 정확히 알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 정권에 대해서 이거 보복성 아니냐 이런 일들이 있을 만한 일들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같이 경쟁했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다른 후보를 이렇게 지독하게 치열하게 거의 정말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후보 주변을 뒤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예고하는 이런 식의 일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같이 했던 후보라는 건 5년 후에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야당의 지도자인 거죠. 그런 적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일의 행적을 거의 따질 겨를도 없이 거의 100일 동안 야당 후보의 뒤를 닥닥 긁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일을 해도 지금 아까 문 대표 말씀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라는 하나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뭘 해도 드러나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네. 문 평론가님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평가할 게 사실 없겠네요. 그럼 뭐. 아니 아니 그 일은 했다 하더라도. 네. 아니 그리고 너무 바쁘셨어요 이재명 당대표님은 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도 소위 말해서 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도 국민을 향해서 귀를 닫은 불통하는 정부를 대신해서 민생현장을 뛰어다니신 분이 이재명 대표님이시거든요.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12구 참사와 관련해서도 직접 현장을 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다니는 데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었습니다. 왜 한 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발 보도 좀 해주십시오. 네, 짧게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고위직 신원조회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정원 고위직 신원조회 정보 수집 회기는 안 돼. 문화일보 국정원의 인적 쇄신 무너진 대공 역량 복원으로 이어져요. 완전히 다르네요 제목이. 이번에는 문평론가님 먼저 할까요? 네, 자 이게 2년 전에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이 문제가 돼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그거 개입 못하게 사실 막아놓은 거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사건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있었던 예. 거죠. 네. 그거를 다시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정부가 앞에 그 청와대를 나온 것도 그렇게 졸속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또다시 영민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듯이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일을 갑자기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넘기겠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와서는 다시 필요해졌어요. 근데 그 역할을 국정원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또다시 시행 규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금지했던 걸 시행 규칙으로 교묘하게 복귀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을 올해 그만두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국정원장을 하는 동안 가장 잘했던 두 가지. 하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아예 부서를 없앴다. 기관 출입을 일절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 타부돼요. 만약 이런 조사를 시키게 되면 기관 출입 다 하게 되고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평을 들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원훈을 이건 너무 국가주의다 해가지고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국민 위주로 바꿨거든요. 이 얘기를 항상 박지원 원장이 만나면 자신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국정원장의 그런 권한으로 직접 내부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직접 조사 권한을 줘버렸거든요. 근데 권한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원조사 항목에서 그동안에는 친교 무슨 인품 소행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다 뭘 하나 집어넣냐면 이게 문제예요. 국가기밀 누설 보안 관련 사항. 이게 말이죠. 앞으로 이게 MMO하고 도깨비 방망이고 이게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이거 누구라도 오창익 이런 지금 진행자도
앞으로 어떤 국가 주요직에 임용이 된다 근데 치면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국가 기밀 누설 보안 관련 사항으로 이게 닥달하면 이 꼼짝없이 걸려요. 왜 그렇죠? 뭐 그냥 짧게. 이건 네.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아. 이렇게 벌려놓고 누구든지 우리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국정을 해서 조사할 수 있게끔. 그럼 굉장히 전체주의적 예. 회기라고 봐야 되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부처에서는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자꾸 뭔가를 해내는데 이번에는 죽어있던 국정원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정치 사찰 이걸 새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지금 개정입니다. 저는 국정원은 실제로 죽이자는 게 아니라 대북이나 해외 정보 등 해서는 원래 안될 일. 국민들이 바라는 예.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거고 국내에는 개입하지 마라 이런 네네.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앞서서 문제가 됐었기 네. 때문에 없앤 거였잖아요. 또 이런 일에 대해서 문화일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무슨 대북 지원부로 전락했다 이렇게 쓰는 건 문화일보의 지금 요즘 그 언론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요즘 언론계에 조중동보다 더한 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일보는 참고로 사주가 정몽준 현대거로 회장입니다. 그렇죠. 네, 현대중공업이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